2부입니다. 잠시 후 2025 국민의 선택 새 출발 대한민국 곽지연의 주간 뉴스 브리핑에서 생생한 음성 자료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 주 소식 다시 들어보고요. 이어서 정치 토크 직진 본능 직설하고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콘텐츠들 마련되어 있어요.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일요일 2부 출발하죠.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21대 대선기획 2025 국민의 선택 새 출발 대한민국. 곽지연의 주간 뉴스 브리핑입니다. 곽지연 리포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일주일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네. 대한민국 21대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당선됐죠. 그렇습니다. 출구조사 결과부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앞섰고요. 개표 결과 이재명 당선인은 득표율 49.4%였습니다. 김문수 후보와는 약 290만 표 차이로 당선 확정했습니다. 지난 1987년 이후에 치러진 대선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걸로도 기록이 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6월 4일 수요일 KBS 뉴스광장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확정된 그 순간 들어보시죠. 개표 6시간 만인 새벽 2시 30분 KBS 당선 예측 시스템 디시전 K+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제21대 대통령 당선 확정 판정을 내렸습니다. 3년 만에 정권 교체입니다. 개표 결과 이 당선인은 49.42%의 득표율을 보이며 김문수 후보를 앞섰습니다. 두 후보의 득표수 차이는 약 289만 표, 득표율 차이는 8.27%포인트입니다. 이 당선인은 호남 지역의 압도적 지지를 바탕으로 3년 전 대선에서 패배했던 서울과 충청권에서도 김 후보에 앞섰습니다. 다만 보수세가 강한 영남과 강원권에서는 김 후보에게 뒤졌습니다.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60대와 7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이 당선인이 김 후보를 앞선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당선인은 40대와 50대에게 압도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재명 당선인은 당선이 확실시된 직후 자택을 나섰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결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제게 주어진 큰 책임과 사명을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국회 앞에서 새벽까지 이 당선인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제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야 비로소 그들을 파면하고 이 나라의 주인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투표로서 주권 행사로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한 뒤 제21대 대통령으로서 공식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대선 개표를 마친 중앙선관위가 4일 오전에 당선인을 결정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곧바로 시작됐죠. 네, 4일 오전 국회에 이재명 대통령은 통합을 강조하듯이 붉은색과 푸른색이 함께 들어간 넥타이를 메고 등장했습니다. 정식 취임식 대신에 국회의사당 안에서 약식으로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통합을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을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4일 수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별도 행사 없이 약식으로 진행된 대통령 취임 선서. 오부요인과 국회의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이재명 대통령의 첫 메시지는 통합이었습니다.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며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누구를 지지했는지는 따지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혐오와 대결 대신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다만 비상계엄 사태는 용인할 수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확고히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총칼로
국민 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서는 안 됩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국가 역량이 국민을 위해 온전히 쓰여지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자며 충직한 일꾼이자 대리인으로 주어진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건 경제였죠. 그렇습니다. 그 방향으로 실용적인 시장주의로 민생을 살리겠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TF를 만들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4일 수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위해 규제를 줄이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AI, 반도체와 같은 신산업에 적극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전환해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지역 발전과 연계하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나누는 균형 발전, 공정 성장 전략, 공정 사회로 나아가겠다면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단도 강조했습니다. 주가 조작 같은 불공정 거래로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등 규칙을 어겨서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켜서 피해를 입는 일은 결단코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TF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오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경제회생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추경 편성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그리고 외교 안보 분야에서도 역시 실용을 강조했어요. 네, 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 외교를 내세우면서 북한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의 문은 열어두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수요일 KBS 9시 뉴스로 그 내용 들어보시죠.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안보와 평화가 정쟁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외교 안보의 기본 원칙입니다. 실용 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 안보 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이어가고 주변국과의 관계도 유연하게 접근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특히 관세 협상을 염두에 둔 듯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국제적 위상을 높여 대한민국 경제 영토를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안전이 밥이고 평화가 경제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한 사회도 약속했습니다. 특히 싸울 필요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라며 세계 5위 군사력과 북한 GDP의 2배에 달하는 국방비, 한미 군사동맹을 통한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과 대화를 강조하며 투트랙 구상도 밝혔습니다.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 불법계엄으로 실추된 군의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겠다면서 군이 정치에 동원되는 불행을 다시는 겪지 않게 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번 취임사에는 국민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은 42번 등장했고 성장 22번, 경제가 12번 언급됐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계속해서 새 대통령의 첫날 움직임도 정리해보죠. 네. 곧바로 인선에 착수했죠. 네, 국회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주요 인선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초대 국무총리에는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임명이 됐고요. 국정원장 후보자로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내정했습니다. 4일 수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취임 후 용산 대통령실을 처음 찾은 이재명 대통령. 새 정부 내각 인선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국무총리에는 당내 전략통으로 꼽히는 4선의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명했습니다. 당과 국회와 소통에 긴밀한 역할을 할 거란 평가가 나옵니다. 내각과 국회, 국민 사이를 잇는 조정자로서 새 정부의 통합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되리라 믿습니다. 국정원장 후보자로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내정했습니다. 국정원의 정보 수집 능력을 강화하고 정보 전달 체계를 혁신했던 그 경험으로 통상 파고 속에 국익을 지켜낼 적임자로 왔는데 이 대통령은 이번 내각 인선의 핵심을 국민에 대한 충직함과 전문성과 능력, 국정 철학 이해도라고 강조했습니다.
시간이 많진 않지만 다음 인선에선 국민 의견을 더 다양하게 모으는 기회를 갖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추천한 인재를 발탁하는 주요 공직자 국민추천제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한 데 대해 이 대통령은 박성재 법무장관 사표만 수리하고 나머지 국무위원 사의는 모두 반려했습니다. 국정의 연속성과 비상경제 점검 등 현안 대응이 시급하다는 이유인데 모두 해임될 경우 상당 기간 국무회의를 열 수 없다는 현실적 문제도 반영된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참모도 일부 정해졌죠. 네, 이 대통령 그 비서실장에는 이 삼선 국회의원인 강훈식 의원, 그리고 안보실장에는 주 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의 위성락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수요일 KBS 9시 뉴스로 새 정부의 핵심 참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초대 비서실장으로 강훈식 민주당 의원이 발탁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을 젊고 역동적으로 바꿀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빠른 이해력으로 국민과 대화하는 브릿지형 인물로 국정 운영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1973년생으로 올해 51살인 강훈식 비서실장은 70년대생으로는 첫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삼선 의원으로 이번 대선에서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을 맡아 선거를 승리로 이끈 전략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안보실장에는 민주당 위성락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북핵 문제와 4강 외교를 주로 맡아온 외교 전문가로 이 대통령의 실용 외교 공약의 설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으로 두 차례 남북회담을 이끈 북미 북핵 통입니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구현이라는 국정 목표를 달성하여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통령 경호처장에는 육군 3사관학교 출신으로 제2작전사령관을 지낸 황인권 전 육군대장이 임명됐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에는 대선 기간 후보 대변인을 맡았던 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KBS 뉴스 김기아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번째 정상통화를 진행했죠. 네, 두 정상의 통화는 이틀 전입니다. 6일 현충일 밤 10시부터 20분 동안 이루어졌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두 정상은 관세 협의와 관련을 해서 양국이 만족할 만한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도 했고요. 또 한미 동맹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서 이른 시일 내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어제 토요일 KBS 뉴스 광장에 보도된 한미 정상의 첫 통화 내용 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했고 이 대통령은 사의를 표하며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인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두 대통령은 서로의 리더십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미 간 관세 협의와 관련해선 양국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실무 협상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도록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방미 초청했고 이 대통령은 한미가 특별한 동맹으로 자주 만나 협의하길 바란다고 화답했습니다. 두 대통령은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보다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 다자회의 또는 양자방문 계기 등 가급적 이른 시일 내 만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두 대통령이 서로가 겪은 암살 위험과 정치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했습니다. 또 각자의 골프 실력을 소개하고 가능한 시간에 동맹을 위한 라운딩을 갖기로 했다고도 소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트럼프 모자를 선물 받은 일화를 소개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관심을 표하며 곧 뵙기를 기대한다고 했다고 대통령실은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두 정상 간 통화에 대해 한미 관계 당면 현안 논의는 물론 정상 차원 신뢰와 우위를 쌓은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순차적으로 일본, 중국 등 주요국 정상들과도 통화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네, 주간 뉴스 브리핑이었어요. 곽지연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열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 원장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전반부 공통 질문을 할까 말까요? 뭐 해봤자 뻔할 것 같긴 하지만. 아니 근데 좀 그 두 사람은 얘기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뻔하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김문수 빼고. 빼고. 예. 자, 금주의 뜬 인물, 진 인물 두 사람 빼고. 예. 최창희 교수 뜬 인물. 저 김민석 국무총리 내정자. 예. 이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인데 어쨌든 지난번에 계엄을 먼저 예측했던 사람이고 그런 인물이고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믿음이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그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상당히 그 최전방에서 여러 이제 대표 선수격을 맡았던 그런 인물이라서 그 통합형이냐 뭐 이거는 좀 차치하고서라도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정권의 초대 총리로 발탁된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물론 통합형은 아니죠. 친정 체제라고 보여지고. 또 아까 뭐 조혜진 전 의원은 논공행상 이런 표현을 쓰던데 그런 점도 있겠죠. 확실히 그런 측면은 있죠. 있어요. 뭐 그러나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아니 뭐 원래 그 대선 돼서 승리하면 자기 힘을 쓰는 겁니다. 뭐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건 통합형 인물이 아니라고 해서 그걸 뭐라고 할 건 아닌 것 같고 일단 실적을 좀 보고 하는 걸 본 다음에 평가를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엄 얘기를 공개적으로 막 꺼낸 게 어떤 의미에서는 계엄 유도 효과도 있다라고 본 거 아닐까요? 글쎄요. 계엄을 유도했을까요? 한다고 하는 세력이 이상한 거죠. 물론 그런데 아무튼 했다고 한다면 공론화시키면서 자꾸 하도록 부추기. 그 아이디어 제공했나요? 뭐 많이 결과적으로. 최진 원장 금주의 뜬 인물. 요즘에는 잘 안 쓰는 표현인데요. 과거 이제 권력의 빅3라고 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청와대 비서실장, 국정원장. 그래서 김민석, 강훈식, 이종석 세 사람을 이제 뜬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중에 한 사람을 꼽는다면 저는 단연 강훈식 비서실장을 꼽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말이죠. 결국은 이 대통령 비서실이 제일 중요합니다. 국정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난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실이 정말 얼마나 문제가 많았던가. 결국 그게 많은 결국은 문제점을 야기했고 결국은 뭐 탄핵까지 가게 됐던 원인 제공을 했다라는 걸 너무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책도 이제 참모를 썼습니다만은 대통령 비서실은 이제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말해 가장 중요한 집단이다. 그런 점에서 온건파이고 그리고 친명이란 게라고 할 수 없는 강훈식 그 3선 국회의원을 했다는 거는 뭐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일단 봅니다. 그래서 잘해 주기를 바라고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예의주시하고 좀 지켜볼 예정입니다. 그 친명계로 분류되지 않았다고 하는 점, 그다음에 오늘 인선 발표됐지만 우상호 정무수석도 뭐 결코 친명계라고 볼 수 없는 오히려 정치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배라고 봐야 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언론계에서 오랫동안 잔뼈 굵은 이규현 뭐 국민소통수석 같은 것까지 이제 가세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이 왜 중요하냐 방금 최진 원장이 강조하셨습니다만 돌이켜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 대통령 비서실의 실장을 경제관료 출신으로 썼어요. 그 얘기 뭐냐면 정치 판단은 자기 혼자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대통령 비서실의 참모들과 대통령은 매일처럼 정치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경론이 오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경제관료 출신들하고 대통령하고 앉아서 무슨 정치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모양을 보면 대통령과 강훈식, 임종석, 우상호, 이규현 뭐 이런 분들이 매일 모여서 정치 판단을 가지고 정책 하나하나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점이 돋보이는 거죠. 우상호, 강훈식이 다 정치인들이니까 정통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뭐 고시 출신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고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계속 이재명 대통령 따라다닌 분도 아니고. 비명이고 그리고 이제 우상호 의원은 어떤 때 비판까지도 하고 그랬었어요. 전 의원입니다만 그런 면에서
정무수석 쓰고 강훈식 의원을 비서실장 쓰고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좀 비서실장을 되게 주목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지역도 충청도고 또 상임위를 보니까 두루두루 했더라고요. 복지도 하고 또 이제 예산 부분도 다르고 정책 부분은 두루두루 넘나들었기 때문에 정치도 알고 정책도 알고 전략도 아는 강훈식 비서실장에 대해서 참 우려했는데 잘 됐다, 잘한 것 같다라는 일단 점수를 높이 줍니다. 그 지난 총선 과정에 공천하면서 뭐 이재명 이른바 친명 뭐 발탁하고 비명 학살하고 막 이런 그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강훈식 의원이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의견을 좀 주고 받은 적이 있었는데 공개적으로는 말은 안 하지만 매우 비판적이더라고요. 그런 면에. 그러니까 바로 그런 시각을 유지하면서 비서실장으로서 정무적 판단을 놓고 대통령과 매일 토론해라. 저는 이제 그걸 주문하는 거죠. 비명계 드리고 그리고 온건한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이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그럼 이제 진인물로 갑시다. 최창렬 교수. 전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 물러나긴 물러났습니다만 너무나 많은 국민의힘에 부담을 준 게 아닌가 결과적으로.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미 이제 사퇴했습니다만 이른바 쌍권으로 불리면서 친윤계의 대표 주자였어요.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리고 국민의힘을 상당히 어렵게 만든 거기에 상당한 책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퇴했는데 사퇴하는 것도 깔끔하게 하지 않고 또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주고 그래서 정치인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본인의 지역구가 또 강원도니까 강원도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졌어요. 그러면서 그때 자신의 빼진 유지될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정치에서 뭔가 좀 이 국민의힘도 그렇고 특히 친윤계의 의원들이 좀 각성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의미에서 저는 이번 주에 진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따가 또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원내대표 사퇴했지만 후임이 16일 날 뽑히니까 그때까지는 원내대표잖아요. 그러면서 또 역시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하고 둘이 김용태 비대위원장한테 찾아가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면서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전 그 대목이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해가 좀 안 가는 거고 아직도 그러니까 친윤이라는 분들은 지금 자신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서 이 탄핵을 맞이하고 이런 것들을 모르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숱하게 비판해 왔습니다만 선거에서 지고 나도 여전히 당내 기득권이라고 할까요? 내년에 지방선거 공천권 뭐 이런 것들을 의식하는 게 아닌가 해서 너무너무 국민 간 괴리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진 원장 금주의 진인물. 뜬 인물 세 사람에서 진인물 세 사람 해보겠습니다. 지난번 12.3 불법 계엄 이후로 확실하게 높이 떴다가 이번 대선 이후로는 확실히 진 사람 세 사람 찐윤 강경파 세 사람인데 아까 말씀드린 권성동 나경원 윤상현. 이라고 보는 겁니다. 권성동 저는 원내대표는 그렇다 치고 나경원과 윤상현 특히 나경원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참 중도라고 나름대로 그런 지지했던 분들은 실망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들어 나경원 윤상현 다시 또 강성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자꾸 언론에 노출이 되지만 실제로는 목소리를 내면 낼수록 자꾸 지게 된다 본인이. 그 사실을 본인들만 모르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저희 김기현 의원 얘기도 또 나오더라고요. 당 원내대표 대표설에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로 이분들은 생각이 다른 데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아. 이 깊은 속을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분들 생각들. 너무 다릅니다. 우리들하고. 뭐 이따가 국민의힘의 미래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자, 지난주 이 시간에 두 분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표차가 줄었죠? 근데 저는 생각보다 격차는 줄 것 같았어요. 생각보다는. 그리고 과반은 어려울 거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도 40%는 간 넘지 않겠는가 이런 어간의 생각을 했는데 비슷하게 맞았는데 그 이유가 막판에 보수의 결집이 놀랍게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이른바 샤이 보수들의 결집 같은 게. 그래서 결국은 과반을 못 넘겼고 그리고 특히 이제 3자 구도에서 과반 내기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게 제일 첫 번째죠. 컸어요. 저는 사실 심리적인 정치적 과반은 저는 넘었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은. 그리고 다만 이제 산술적으로 과반은 넘지는 못했지만 지난번이 아니라 지금 오래전부터 이 자리에서 많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5대 4대 1이라고 예. 구도가 갈로 갈 거로. 근데 49대 뭐 41이면 0.8이면 거의 뭐 5대 4대 1로 갔다고 봅니다. 아, 그건 물론이죠. 예. 근데 이제 당초 334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수 진보 33 중도 4인데 4가 절반 중에 중도가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 가고 나머지 일은 이제 이재명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이 일이 저는 김문수에게 갔다고 보는 거죠. 막판까지 망설이다 그래도 너무 싫다 이건 아닐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김문수에게 갔고 나머지 일은 이제 머물러서 결국은 5대 4대 1 뭐 이렇게 됐다고 보는 겁니다. 예. 5대 4대 1이고 50을 조금 넘기지 않나 했는데 그건 달성하지 못했고. 네. 그게 이제 상당히 핵심이었는데 50을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 그게 숫자는 별 차이가 아닙니다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예. 과반을 넘기면 일단 심리적으로 이제 자발적 동의를 이끌어낼 수가 있거든요. 반대표들에게. 그러니까요. 49%는 사실상 별 차이가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41대 49를 지금 국민이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을 거예요 아마. 41이라는 숫자에 또 현혹돼가지고. 한마디로 국민의힘의 보수 결집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만큼 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반 이재명 정서가 있다라고 봐야죠. 저는 지난번에도 뭐 과반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표차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5% 표차하고 10% 안팎의 표차로 또 다르다라고 했는데 뭐 8%포인트 이상 차이는 이건 큰 표차이기 때문에 과반 이상 효과가 있을 거고 국정 운영에 상당히 동력뿐만 아니라 주도권을 쥐고 갈 수 있는 충분한 그 표차를 확보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최다 득표니까 최다 득표인데 이 내용을 보니까 서울 이런 데서는 더 벌어졌어요. 지난 대선 때보다. 근데 이제 경북에서 TK에서 더 결집이 돼가지고 이런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절대 41이라는 숫자에 너무 현혹되면 안 된다. 내용을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득표의 내용 같은 걸. 저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이렇게 이제 큰 표차가 결국 이제 예상됐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단 두 가지 요인이라고 보는데 하나는 참고 참았던 윤석열 정부의 3년 동안에 어떤 심판이 이번에 이제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계엄 심판이 동시에 두 가지가 이제 겹쳐서 중도층의 민심이 이제 폭발한 게 바로 이번 이제 큰 표차로 나타났다고 보는 거죠. 근데 또 하나가 또 다른 이제 거긴 동의하고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요. 그런 데서 41%가 나왔다는 거. 이 엄청난 계엄 사태에서도. 그런 걸로 볼 때는 물론 여러 가지 공학적인 이유가 있죠. 삼자구도이기도 하고 반이재명 정서도 있습니다만 그 탄핵이 되고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집이 가능하다는 거. 한국 사회의 만만치 않은 거예요. 수구 세력 보수 세력 만만치 않다. 그걸 또 느꼈습니다. 제가. 저는 뭐 열람된 말씀인데 전혀 놀라지 않았고 저는 충분히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40% 넘을 거라고. 그런데 왜냐하면요 세계적으로 어디나 이게 보수가 30%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되고 그래서 김문수가 아무리 낮아도 30%대는 넘을 거라고 봤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중도가 어느 한쪽 확 쏠리지는 않고 저쪽 후보가 너무 싫다 하면 그중에 일부 10% 정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문수가 아니라 누가 나와더라도 저는 이번에 40% 정도 나올 거라고 보고 그리고 이후에도 아까 말씀드린 5대 4대 1의 규가 대선 이후도 당분간 계속 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 4의 40% 정도면 보수가 만만치 않다고 보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게 이 진보 10% 차이지 않습니까? 이거 뛰어넘기가 무지 힘듭니다. 요게. 물론이죠. 요게 그렇기 때문에 보수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국민의힘이 그래도 김문수가 40% 넘었다. 이 정도면 우리가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엄청난 착각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게다가 김문수 후보 왜 찍었느냐라는데 응답이 이재명이 싫어서가 아주 높게 나왔다고 하는 요정을 감안하면 국민의힘은 정말 자만하면 안 된다 그런 거고요. 그리고 그 이른바 반 이재명 정서라고 하는 게 뭐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쌓여 있는 거하고 과거 무슨 뭐 욕설 파문 뭐 이런 등등이잖아요. 그렇죠. 누적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하고 대통령이 된 후에 보여주는 앞으로 한 달, 두 달, 뭐 100일 사이에 이런저런 아마도 그 사법 리스크하고는 전혀 무관한 행보를 보일 거니까. 그렇겠죠. 경제에 집중하고 민생 뭐 조금 회복되는 뭐 증시 오르고 이런 거면은요. 제가 생각할 땐 취임 두 달 반 100일 정도에서 지지도가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제가 봐도 그래요. 윤석열 정부 때 임기 초기에 전혀 지지율이 정말 역대급으로 낮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낮은 지지율을 그야말로 유지하다가 이제 탄핵을 당하게 된 건데
이재명 대통령 지금 며칠 안 됐습니다. 이제 불과 나흘 됐나요? 예. 나흘 됐는데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인선 발표하고 이러니까 뭐 엄청나게 오래된 것 같은데 그동안의 행보로 볼 때 발언이라든지 통합을 강조하는 거 이런 걸로 볼 때 통합이야 뭐 누구나 강조하는 거긴 합니다만 예. 유달리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많이 느꼈을 거예요. 워낙 윤석열 대 이재명의 양대 적대 축으로 기능했던 게 사실이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말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걸 느꼈을 겁니다. 아마 정치적 뭐 이득 이런 걸 떠나서 그래서 저는 아까도 이제 말씀 나눴습니다. 우상호, 강훈식 이런 사람 임명하는 거 볼 때 나름대로 잘하지 않겠냐. 제가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되기 전에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의외로 잘할 것 같다. 생각보다 뭐 반 이재명 정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상을 했는데 아직은 뭐 예단하기 어렵죠. 네. 지켜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앞으로 또 장관 인선을 봐야 되고 통합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도 맞습니다. 또 인사에 나와 있을 테니까 그러나 지금 아직까지는 괜찮다. 발언 내용 같은 것도 이렇게 일단 봅니다. 나흘밖에 안 됐습니다. 뭐 6월 4일 날이었죠. 그때 이제 약식 취임식 하는 날 그때 여야 지도부 오찬한 거 저는 이거는 거의 뭐 좀 뭐 너무 띄우자면 뭐 신의 한 수라고 저는 봅니다. 여야 지도부 식사 비빔밥 하는 자리에서도 또 야당 예. 대표들의 쓴소리가 나왔지만 그걸 고스란히 받아 먹으면서 했던 그 지도부 오찬 이런 오찬들이 정말 앞으로도 몇 번 이어진다면 참 그 통합의 대국 메시지 크다. 예. 근데 아까 말씀한 대로 지금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요.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거는 정말 지켜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 이게 안 되는 쪽이고 이 가기 때문에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평균치만 해도 잘할 수밖에 없고 높은 지지를 얻을 수 있겠다. 예. 지금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모습들은 너무 이게 근데 이제 문제가 아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 좀 이따 그 합시다. 얘기는 좀 나중에 하기로 하고 문제는 이제 보수가 너무 괴멸되면 그러니까요. 그 얘기 좀 이따가 하도록 하고 방금 언급하신 김에 그 취임 선서하고 여야 함께 오찬하게 된 과정 뭐 일부 보도가 났으니까 뭐 새삼 설명을 드리면 그 대선이 있기 전 주말에 이재명 대표가 저희 프로에 출연했어요. 화상으로 연결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그때 대통령 되면 바로 다음 날 야당 당사 좀 가실 생각이 없느냐 이걸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굉장히 좋은 생각이긴 좋은 제안인 것 같다. 또 어차피 국회에 가서 취임 선서를 하게 되니까 아마도 그 야당과의 대화가 곧 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일부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이제 야당 당사를 다음 날 가겠다라고 했는데 뭐 경호 및 일정상 그래서 우원식 의장이 제안을 해가지고 야당 지도부들하고 같이 점심 식사하는 식으로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잘 된 거예요.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네. 지난 정권이 너무 이상했던 거죠. 대통령하고 야당 대표가 한 번 만났고 또 차담회하고 그건 정치를 안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대 야석은 여소야대건 대통령이 나서면 됩니다. 이 대통령 정권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이 야당에게 전화도 걸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왕 내친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 그 대선 대통령 되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언론 인터뷰가 당시 제가 다른 방송에서 그 진행하고 있던 프로그램에 인터뷰를 했어요. 그때도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 보면 당선되고 나면 현충원 갔다 오고 뭐 끝내는데 야당 당사를 좀 갈 수 없느냐. 그랬더니 흔쾌히 가겠다고 하고 실제로 갔어요. 네, 맞죠. 그다음에 취임하고 한 5, 6일밖에 안 지나서 그 당시는 5당 체제였는데 5당 원내대표를 다 청와대에 불러가지고 차담회도 하고 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야당과의 대화를 꽤 여러 번 했어요. 네, 그랬죠. 그런데 그 후로는 점점점 줄어들었어요. 저는 제발 이재명 대통령은 이 지금 야당 지도부와 점심 먹으면서 쓴소리도 듣고 앞으로 자주 잘 모시겠다 얘기한 정신을 좀 계속 끝까지 이어갔으면 자주 좀 만나고 그랬으면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1시 34분이네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김민희 씨. 점심시간을 지나면서 주춤해졌던 정체는 다시 서서히 늘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모두 38km 구간에서 정체인데요. 인제터널에서 내린천 휴게소 사이를 시작으로 더 가서는 동홍천 일대로 속도 많이 떨어져 있고 이후로는 강촌에서 설악 사이와 서종에서 화도 부근, 다시 덕소산패 일대로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서운분기점 부근 4차로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청주 영덕고속도로 청주 쪽으로
그리고 회인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정체 시작됐습니다. 그 밖에 서울 간선도로 위로도 꾸준히 돌발 구간이 많은데요. 이번에는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방면으로 홍지문 터널을 빠져나와서 3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 여파받아 홍지문 터널 안 정체가 무척 심합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동호대교 부근 3차로에는 대형 덤프 트럭이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열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 원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 며칠 사이에 인선들이 쭉 이루어졌고 아까 뭐 김민석, 강훈식, 우상호 등등 평가했고 뭐 눈에 띄는 거는 뭐 위성락 안보실장 그리고 오광수 민정수석 약간 비판적 시각이 있던. 있죠. 그러나 그것도 이제 일종의 균형을 맞춘다라는 측면에서 좀 그 평가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내각 인선 하마평에는 지금 현직 의원 이름이 상당수 거론이 되고 글쎄요.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얘기되는 게 뭐 환경부 장관도 그렇고 국방부 장관도 그렇고 국방부 장관을 정말 민간인 출신을 임명하는 건 상당히 큰 임팩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의원들이 많이 거론되던데 뭐 실제 그렇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안부 장관은 뭐 김경수 전 이제 지사로 얘기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역대 대통령, 역대 정권이 이게 의원들을 많이 이렇게 쓰던데 장관으로.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과도할 정도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대통령제 국가에서 이 행정부와 입법은 사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게 기본에 깔려 있어야 돼요. 내각제가 기본적으로 의회 융합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각에 같이 가는 건 기본 구조인 것이고 대통령이 그 구조를 거부하는 거거든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근데 의원들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이번 정권도 쓰는 거야 불가피할 겁니다 아마.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에서 볼 때 이건 너무 과도할 정도로 민주당 의원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간 좀 의식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부분은 이제 저도 이제 동의를 합니다.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앞으로 내각 할 때 구성을 할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알 수 있겠고요. 다음에 이제 대통령실이라는 워낙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또 선거하자마자 이제 고려해야 되고 국정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오랜동안 호흡을 맞춰왔던 사람을 서로 이제 발탁할 수밖에 없는 속사정이 있다. 그리고 비서실이 잘 작동되려면 반드시 유의해야 될 것 두 가지만 하나는 이념적으로 편향된 공신이나 측근 출신들이 다수 배치되는 것. 이건 비서실이 정말 골로 가는 건데 이번 이 부분은 아니어서 다행이다. 아까 말씀드린 온건이라든지 중도 성향이 있는 정치인들이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배치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이제 무능한 참모들이 들어가는 거라. 누가 이種무능과 유능의 개념이 애매모호하지만 사실 압니다. 다 정치권에서는 저 사람 아닌데라는 사람이 특히 학자라든지 말이야 경제 관료라든지 무능한 관료들이 다수 대통령실에 배치되면 이건 정말 큰일 나는데 지금까지 제가 면면을 쭉 보면은 뭐 이 교수들이라는 관료 출신들이 상당히 좀 현 이론과 지금 실무를 겸비했고 나름대로 좀 많은 실력을 겸비한 사람들로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뭐 대통령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높은 점수, 좋은 점수를 좀 주고 있습니다. 당이 세계 방탄법 특검법을 다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12일 날 대통령 되면 재판 중단되는 법도 통과시킬 것으로 거의 확실시되고 있거든요. 뭐 이거는 좀 상당히 비판 여론도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법안은 전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란 특검이라든지 이런 것들, 김건희 여사 특검 이런 거는 뭐 당연히 해야 돼요. 그게 너무 늦었죠. 근데 여기는 이제 뭐 그 검사 숫자가 너무 많다, 뭐 이런 비판이 좀 있는데.
빠른 시간에 하는 거니까 어차피 170일 정도는 그렇게 긴 기간도 아니에요. 빨리 올 연말까지 끝내면 되니까 검사 숫자 오히려 늘려서 아주 발본색원 해야 돼요. 그러나 이게 내년까지 계속 연장되고 이러면 곤란하다. 이런 생각 드는데 그 법안 관련인데 그 공직선거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원조직법 개정 이건데 6월 18일 날 지금 2심 열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어차피 못 열 거예요. 제가 볼 때 대통령의 그 이른바 헌법 84조에 나와 있는 탄핵 소추하면 안 된다는 거, 불소추 특권 이거는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다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을 재판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걸 알고 국민들이 뽑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민주주의 하나의 그 원리 이론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른바 민주적 정당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통령 돼도 재판 받아야 된다가 굉장히 높아요. 많은데 그게 글쎄요. 그게 현실로 가능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 또 지나고 나면 여론조사에 또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좀 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최준 원장 어떻게 보세요? 좀 비슷하면 일단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이미 그 대선 전에면 너무 오래 끌어왔지 않습니까? 이게 몇 년을 2년 3년을 끌어왔기 때문에 좀 빨리 신속하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점에서 검사나 특검 숫자들이 많은 거는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아까 형사소송법 그러니까 대법원관 숫자 조절 이런 부분들은 이재명 대통령도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여야 협의를 하라고. 대법관 숫자 증원만 지시한 거고 그렇습니다. 재판 중단 이거는 전혀 없어요. 언급은 아니죠. 그러니까 대법관 숫자 이 부분에 협의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상당히 민주당에서 좀 고심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론의 추이를 좀 보면서 다양한 여로에도 의견을 수렴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특히 야당뿐만 아니라 사회단체나 학계라든지 두루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민주당이 그냥 의석으로 새 법안을 밀어붙인다. 뭐 하나는 이제 대통령이 지시를 했으니까 대법원 증언하는 거 그건 놔두더라도 형소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뭐 면소까지 가능하게 하는 이쯤 밀어붙이면 처음부터 엄청나게 그 반발에 부딪힐 거예요. 굳이 그럴 이유가 별로 없다고요. 시간이 아직 있으니까 차분히 보면서 다른 실적을 쌓으면 지지가 좀 높아질 거예요. 높아지면은 그 법안에 대해서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게 비서실장과 이 정무수석들이에요. 바로. 또 대통령이 듣기 좋은 얘기만 하면 그때는 힘들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조금 자제하면서 시간을 두고 국민들 여론을 좀 들을 필요가 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제일 좋은 모양새는 그 다음 주 초에 지금 6월 18일 재판 예정돼 있는 재판부에서 그렇죠. 재판을 그 헌법에 따라 임기 후로 미뤄야 된다라고 발표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발표할 거 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아니 재판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이게 현직 대통령을 재판에 법정에 앉혀놓고 재판한다. 이게 그럼 그거 다 할 겁니까? 대장동 재판 다 할 거냐고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거든요. 이게 재판부의 재량이기 때문에 이건 재판부가 그런 식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도 대선 전에 이미 여러 가지 계엄 심판 과정에서 재판부를 해왔던 모습을 보면 솔직히 좀 여러분들 말씀이지만 그런 식으로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편집 풍파를 일으켜서 소신 있게 판결을 내린다든지 갑자기 돌발적인 그렇게 일어날 가능성은 저는 적다 보는 거고. 아무튼 재판부가 빨리 좀 입장을 밝혀줬으면 좋겠고, 자 이제 국민의힘 미래 얘기를 해봅시다. 오늘 비대위원장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5가지 개혁안 그러니까 9월 초에 전당대회 하겠다. 그리고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하겠다. 그리고 이 후보 교체하려고 했던 그 시도 자체에 대해서 당무감사를 해가서 뭐 필요하면 징계하겠다. 그다음 또 뭐가 있었죠? 공천권 이제 상향식 공천한다. 지방선거 100% 상향식 공천하겠다. 그다음에 당론을 결정할 때 민심도 반영하도록 하겠다. 뭐 이런 가지를 발표했는데 어때요? 될까요, 그게? 지금 이제 비대위원장 임기는 이달 말까지입니다. 6월 말까지인데 21일 남았어요. 22일. 지금 제일 우려스러운 게 다른 거야 뭐 다 좋은 얘기들이에요. 상향식 경선도 하고 이런 건 좋은데 탄핵 반대 당론은 무효하겠다는 거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과연 이른바 지금도 건재한 친윤이 받아들일까? 아까 우리가 일부에서 나경원 말씀했습니다만 나경원 의원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굉장히 강구하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이 부분을 잘 대처하지 못하면 당이 완전히 내용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이게 내년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친윤이라는 분들이 주로 TK 지역에 지역 기반이 많은 분들이거든요. 거기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하는 게 오히려 그쪽 지역 선거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원칙적인 것과 부딪히는 면이 있어서 이게 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오늘 개혁안에 여러 가지 좋은 내용은 있습니다만 쉽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아니, 너무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정말 단순하고 간단한 게 이번 대통령 선거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윤파가 아주 냉혹한 심판을 받았던 건 세상이 다 아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이 주장해왔던 논리, 논거, 틀 이것도 역시 전부 청산돼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후 당장 오늘부터 모든 논리와 사람들이 어느 쪽에 무게 중심을 두느냐, 그러니까 친윤이야, 아니 친윤이 아닌 사람들의 무게 중심을 옮겨가느냐가 저는 민심과 당심이 이제 점점 판가름이 난다고 봅니다. 특히 민심이. 근데 여전히 친윤이 중심에 있고 또 중심에 있으려고 아주 애쓰는 이런 모습들이 자꾸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수록 저는 점점 민심 멀어져서 국민힘은 정말 빠질 수 없는 그런 최악의 상태로 빠진다. 홍준표가 얘기했던 정말 완전히 병든 숲이 돼버리지 않을까. 지금 그런 방향으로 저는 가고 있다고 보는 거죠. 너무 그런 데서 참 안타깝고 정말 답답하다. 그래서 결국은 친윤이냐 아니면 반윤이냐가 저는 국민의 미래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할 정도 그 정도를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이 없어요 지금. 지금 이제 친윤 의원들 아까 나경원, 윤상현, 김기현 의원 이런 분들 여전히 뭐 당권 이런 것도 생각하는 것 같은데 권영세 의원도 찾아와서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셨잖아요. 비대위원장 같이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배지 기득권이 걸려 있거든요. 이걸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당위적인 얘기를 뭐 수백 번 한 것 같은데 그걸 얘기해 봐도 자신들의 어떤 배지나 기득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걸 양보 안 할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 얘기를 할 겁니다. 42% 얻었다 우리는 봐라. 그 당신들은 당신들 지역에서 못 얻지 않았느냐. 우리는 얻어냈다 우리는 그래도. 이걸 계속 유지할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어차피 6월 말까지가 임기인데 이걸 뚫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거 잘 못 뚫을 것 같아요. 못 뚫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 최진호 원장 말씀처럼 이거 국민의힘은 점점 민심과 멀어지는데 멀어져도 좋다. 우리 지역구에서 배지 달면 된다. 그 생각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해가 간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거다. 그게. 그럼 설명이 된다고 말씀드렸던 게 역설적으로 그런 말씀인데 앞으로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친윤이 상당히 버티고 당권을 잡으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에 대한 당론 반대 이 철회, 그러니까 당론의 철회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 지금 탄핵이 완전 심판받고 계엄 심판받았는데 이거를 어떻게든 버티려고 하겠지만 민심이라든지 당 안팎으로 밀려오는 이 압박을 견뎌내지 못하고 결국 저는 이 탄핵 반대에 대한 당론을 철회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타이밍 언제냐 문제지 김용태 위원장의 발언과는 상관없이 저는 어떤 지도부가 상관없이 이 부분은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좀 국민의힘이 객관적으로 아주 최악의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타이밍이 좀 앞당겨지고 미뤄지고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결국은 저는 처리될 거라고 보고 윤석열에 대해서 그 차별화가 아주 가혹하게 조만간에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16일로 예정돼 있는 원내대표 경선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누가 되느냐. 거기서 누가 원내대표가 되느냐가 앞으로 모든 걸 가늠해 볼 수 있는 딱 시그널이 되는 거죠. 네. 아직 그런데 후보군도 명확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글쎄 난 우리 최진호 원장 말씀에 물론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여전히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여러 가지 지형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의 생각 이런 게 녹록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아마 원내대표 선거를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두고 봐야 되겠죠. 이거 처리 안 하면 국민의힘 죽는다. 이건 뭐 너무 다. 아니 뭐 죽는 길을 여태 왔잖아요. 지금 그거 알고 몰라서 이번 선거 졌습니까? 아니 이미 죽었기 때문에 대선 과정에서 이제는 죽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살기 위해서는 최후의 어떤 발악이라는 이런 차원에서 저는 할 거라고 보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지금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이유가 친윤에서 지금 부지런히 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 국민의힘 탈당해서 삭발하고 민주당 의원 갔던 그 김상욱 의원이 최근에
유튜브 여기저기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더찐윤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서 뭐 나경원이나 윤상현이 권성도하고 또 다른 완전히 지역의 뿌리가 깊은 그런 진짜 소리 없는 강한 찐윤들이 자기들끼리 이너서클 비슷하게 해서 모여서 거기서 추대를 하고 또 무기로 또 간판으로 이렇게 이번엔 나경원을 해서 이번엔 윤상현을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한다네요. 예. 그래서 아마 언더 찐윤에서 과연 누구를 언더 뭐예요? 밑에 있다는 밑에 있는 마쿠에 있다는 게 예, 언더 찐윤 표현을 썼는데 그 찐윤이 누구를 그 새로운 원내 대표로 내세우느냐를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찐윤들이 생각이 뭔지 음모가 뭔지를 알 수가 그리고 있겠다. 김문수 후보는 계속 당대표 이런 건 생각 없다고 하지만 행보로 봐서는 나갈 것 같죠? 딱 맞는 말씀입니다. 100% 나옵니다. 100%. 100% 나옵니다. 아니 난 좀 김문수 좀 실망스러워. 그분이 정직하고 또 옳은 소리 직설적으로 하는 분인데 말하고 행동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나한테 대표로 나가는 것은 쓰레기통에 다시 살라는 거나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행보를 보면은 완전 대권 당권 행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다음날 어떻게 턱걸이를 하나? 얘기했던 게 그 김문수 후보가 그렇게 한 이유를 이제 알겠다. 제가 그랬잖아요. 당권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다. 어차피 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저렇게 수구조로 한다라고 얘기했더니 바로 그거예요. 100% 나올 겁니다 아마. 어떻게 철봉을 하고 훌랄 돌리고 그럽니까? 그건 일부러 그렇게 한 거라고 봐요. 누가 그럼 찍었을 거예요. 아무튼 그 전당대회가 열리면 다시 김문수 대 한동훈, 한동훈 대 김문수 되는 거거든요. 좀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 그렇게 가고. 그러니까 김문수를 미는 이유도 추대하려고 하는 이유도 한동훈을 막을 수 있는 그래도 유일한 카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김문수 후보와 이제 이 지금 친윤이 이해가 맞는 거예요.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봅니다. 국민의힘이 참 희한한 정당이 뭐냐면요. 민주당은 호남이 지역 기반이지만 지도부는 수도권이 많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국민의힘은 영남이 지역 기반인데 영남이 지도부에 많다고요. 이게 차이예요. 그래서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어쨌든 그냥 바꾸려는 노력이 있거든요. 그게 현저한 차이기 때문에 바뀌기 어렵다라고 난 비관적 잠깐 보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최 교수님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 한동훈, 김문수가 붙으면 누가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그럼 저도 말씀드릴게요. 글쎄요, 저는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한동훈이 이긴다고 장담 못합니다. 이번엔 다르지. 지난 63% 얻을 때가 많이 다르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뭐 막상막하로 갈 거다. 저도 뭐 막상막하로 보지만. 저는 오히려 한동훈이 이길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조금 그 부분 제가 좀 판단 유보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기반의 산술적 기반으로 보면 훨씬 친윤계가 더 세고 여전히 김문수가 이길 가능성이 높지만 아마 이 민심을 한동훈이 문제가 아니라 이 온건 보수라든지 이 중도층에서 이렇게 보수가 살리기 위한 그런 압박이 아마 친윤계가 견디기 힘들 겁니다. 뭐 아까 그런 게 진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언더 찐윤 뭐 이런 표현 썼는데 언더 찐윤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자주 이 방송에서도 언급드리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도 생각이 얼마나 보수적인 분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보다 훨씬 더 극우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극우, 보수라기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수나 극우적 사고를 가진 사람도 선거에 이기려면 이준석을 옆에 두고 안철수를 옆에 둬야 되고 김종인을 옆에 둬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동안의 법칙이에요. 그럼 바로 그 진짜 언더 찐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나 그 사람들도 거기서 배우려면 자기들이 계속 권력을 좀 유지해 가려면 그래서 지방선거에 그나마 조금 몇 군데서 해보려면 오히려 우리 대표는 한동훈이다. 라고 해야 되는 거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지 지금까지 안 그래 봤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담합니다. 그 세계 그런 선택을 못 할 것이다. 네, 못 할 거예요. 우리 몇 달 남은 일이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네,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우 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이먼 앤 가펑클의 브릿지 오버 트러블드 워터 들으시고 다음 주말 뵙죠. 안녕히 계세요.